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저도 가을 장세에 대한 조정 정도는 충분히 추정 예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이게 너무나 급격하다 보니까 그 예상의 범주를 거의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수준의 조정이다 보니 좀 당혹스럽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하락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을장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상반기의 흐름은 일단은 끝났다고 보자 정도로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없는 말을 하는 체질이 못 되다 보니까 안 한 말을 했다고 할 수 없고, 제가 보통 시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보거나 되게 비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직접적으로 하죠. 현금 만들어야 된다, 위험하다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정도의 강한 어떤 경계 의견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조금 보수적이다, 상반기보다는 못할 거다, 이런 정도였지 이 정도를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핑계 대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장 정도가 제가 예상한 수준이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 정도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미국 시장이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호실적에 반응이 없다. 호실적인 반응이 없다. 대장이 호재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8월 구간에서 이 정도에서 조정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이제 추석 앞두고 장 별로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지, 지금. 이거 9월 FOMC에 대한 일단 오판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뭘 잘못 봤는지도 챙겨야 다음에 또 실수를 덜 하기 때문에. 9월 FOMC가 일단은 너무나 강한 충격으로 시작을 했고, 5%대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3.7에서 5%가 된 거니까,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 말고, 3.7에서 5%까지 가면서 채권 쪽에서 완전 투매 폭락이 나왔고,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채권과 주식의 밸런스에 있어서 수급적인 극악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적인 악재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는 건데, 왜냐면 작년도 10월 달에는 영국의 길트 금리 이런 상황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레고랜드 사태, PF 사태로 금융 수장들 나와서 유동성 지원 정책 발표하고, 미국에서도 돈 풀어서 다시 틀어 막으니까 그게 유동성이 돼서 또 올라왔죠. 미국 SVB 사태 터지니까 연준이 또 돈 풀어서 또 해결하면서 유동성 장세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5% 금리 장기화, 그리고 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과연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경기 회의론, 이런 것들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뾰족한 악재가 시장을 찔렀다면 거기를 치료하면서 돈을 수혈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날카로운 악재가 시장을 찌르는 게 아니라 너무 무거운 육중한 이 고금리라는 금융 환경, 증시 투자 환경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MMF 금리가, 무위험 금리가 6%가 나오니까, 그죠? 주식 투자를 섣불리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 유동성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멀티플을 높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런 환경들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누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원한다 이러면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우려까지 겹쳐서 미국 시장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입니까? 이건 무슨 한국 전쟁 납니까?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하락이
제일 심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아 증시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좀 심합니다. 이거는 수급 이유가 제일 커요. 이 수급의 이유가 제일 큰데 원래 우리나라 시장을 글로벌 ATM이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쉬운 시장, 현금화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해서 한국 시장을 글로벌 증시에서 ATM기라고까지 과거에 비유했을 정도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수, 한국이 구조적으로 이제 지수 파생 상품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예, 요즘도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오늘도 제가 마감은 못 봤는데 3,500억까지 막 쏟아져 나왔죠. 이 프로그램 파생과 연동한 프로그램 매물도 엄청나게 소화가 크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뭔가 달러 자산의 변동성이나 혹은 글로벌 매니저들이 봤을 때 어떤 비달러 자산에 대한 축소 포지션이 생기거나 지금은 사실 달러 강세에 미국은 성장률 유지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머징 쪽 성장률 낮아지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다 비달러 자산, 미국 외 자산 가격이 다 낮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조금 불리한 기본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가 좀 심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요즘 계속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당국에서는 별로 의지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공매도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이 공매도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매도 이거 수기입니다. 수기. 예, 수기니까 누락천지로 있고요. 네이키드 즉 말 그대로 무차입 공매도도 바로바로 그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산화도 뭐 우리 개인투자자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공매도 기관들이 해먹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 뭐 거머리 외국인들하고 이거 뭐 거의 공매도가 그들의 전유물 같은 거라서 뭐 개인들 증거금리를 낮춰주고 의미 없어요. 그리고 증거금리도 다르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만기도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수급이 여러분 공매도는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없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주식이 상장 주식이 제가 이건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상장 주식이 100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이 만약에 50이다. 네? 50이다. 그러면 이 유통 주식 중에서 누군가가 50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50 보유. 그죠? 그럼 이 50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의지가 없으면, 그죠? 이게 매도 의지가 없으면 주식이 매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거예요. 매도 의지가 없어도. 이걸 원래는 이걸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매도하게끔 하는 게 차입 공매도인데 그냥 우리나라 무차입 공매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삼성증권에서도 알고 계시죠? 삼성증권 유통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호가로 내놨던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예, 이거를 지금 전산화시키고 정상화시키자는데 기어이 안 하려고 해요. 왜? 기관들 좋은 일 시키니까. 그들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건 기관 투자자밖에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열어줬는데 여러분 공매도 합니까? 거기에다가 요즘은 수급적으로 또 ETF를 엄청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ETF가 여러분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예요. 이것도 증권사들 ETF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권사들이 뭐 좀 되면은 다 그것만 해요. 예, 과거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 이런 IMF 때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부터 시작해서 뭐 3억 만들기 펀드 하면 전부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5억 만들기 증권사를 다 그것만 하고 뭐 퇴직연금 펀드 만들면 다 퇴직연금만 만들고 ETF 전부 다 ETF 만들고 있죠. 이게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반도체 과거에 뭐 메타버스 ETF부터 해서 주가 좀 올라가면 온갖 섹터 ETF 다 만들어가지고 그 ETF 자금들이 그 주식을 추종해서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빠지면 거기서 또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매도에 이런 ETF 수급에 거기에다가 고금리에 우리나라 시중 유동성 약하죠. 그러니 이게 말 그대로 하방으로도 레버리지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트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레트 효과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빠질 때 마이너스 2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시 수급에서 뭐 거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지, 반대로 방향이 바뀌면 또 일시간에 또 반대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ETF 구조도 그렇고. 공매도는 뭐 그들이 쇼커버 해야 되고, 저는 이 공매도 구조를 제대로만 좀 바꿔놔도 지금보다 수급 구조는 훨씬 더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같이 개인 투자자로서 좀 요구하고 감시해야 돼요. 너무 불공정해요, 이건. 수급은 주식 스팟 시장에서의 공정 호가 방식 거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면 그 가격은 안 떨어져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그걸 팔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반칙이잖아요. 그게 네이키드 숏셀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의 주식 이자 얼마 주지도 않아요. 내 주식 안 팔 건데 이자라도 받으려고 그거 증권사에 빌려주죠. 그럼 그 주식으로 공매도 차익 매도 쳐가지고 내 주식 내려가요. 그 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 주식 내려간다니까. 그런 대주 여러분 주지 마세요. 증권사에 주식 빌려주지 마세요. 그거 뭐 키움증권이나 뭐 개인들 쓰는 증권사들이 팝업 띄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확인 누르면은 내 주식 자동으로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그 확인들 나중에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빌려줘서 나는 안 파는데 기관들이 팔아버려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 시장이 유독 약한 건 이 수급이에요. 다른 내용보다도 뭐 금리에 취약한 건 뭐 다 취약하지. 우리나라 가계대출. 근데 국내 실물 경기는 증시에 영향을 그렇게 심각하게 주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내적 요인으로 우리 시장이 약했던 건 IMF, 이건 뭐 국가 부도 사태였으니까. 그리고 카드채 사태. 카드채 사태는 그 당시에 개인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뭐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서 개인 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신용시장이 한번 무너졌던 그 카드채 사태 말고는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내적 사정으로 이렇게까지 나쁜 상황들은 잘 생기지 않아요. 저는 이건 수급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양상들로 지금 보시면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이 2300이 깨졌어요. 2300이 깨졌습니다. 2300이 코스피 PBR 기준으로 0.83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요 선이 0.75거든요. 0.75고, 지금 코스피 PB밸류 한 배가 2700 정도 될 겁니다. 2750인가 2700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라이브가 아니고 지금 요 2300이니까 요만큼 와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도 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0.7대까지 내려갔었어요. 0.7대까지 내려갔었어요. PBR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0.7배죠. 그리고 요 오렌지색 노란색 선이 한 배거든요. 보시면은 요 주가가 좀 약할 때 여기 정도에서 저점이 나오고, 이 팬데믹도 제일 심각했고, 금융위기 당시에 0.84배, 83배 요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한 20년치 정도로 봤을 때 PBR은 잘 안 바뀌니까, EPS는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이 심하지만 자산 가치는 바뀌지 않잖아요.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갑자기 크게 자산 손상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당 순자산인 BPS는 그렇게 등락이 오락가락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이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는 PBR로 전통적인 하단 밸류를 보통 책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2300까지 내려오면서 0.83배,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고, 그리고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왔다. 팬데믹 수준은 아직 못 미치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신다면 용감하게 사는 게 맞는 것이고, 뭐 주변 여건들 고금리고 뭐고 다 반영돼서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 이유는 없어요.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권이니까 지금 사서 더 아래는 안 팔고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식 물려서 힘든 분들은 어때요? 사야 되는 구간인데 내가 물량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이렇게 오늘 기존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금리 데이터나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 장단기 금리, 미국 장단기 금리 차도 지금 0.12인가 13까지 좁혀져 있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은 그게 반등 모멘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5% 금리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 5% 금리만 보고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이제 시장의 상수로 돼서 그것 때문에 장이 더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단기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 이게 그리고도 추후 경기 침체는 가능하나 예시, 원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은 앞으로 2년 이내 경기가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은 이 침체는 곧 끝난다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는 그 침체가 오래 가지 않는 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건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신용 얘기할 때 넌지시 이렇게 신용이 1조가 빠졌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신용이 한 20% 정도가 빠지더라. 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 여기서도 20% 빠졌고요. 여기서도 20%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이 나오고 반대 매물들이 거기서 다 털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의미 있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 기준으로는 이 자리가 10조 4천억인가 그래요. 10조 4천억인가 그렇고, 여기가 10조 1천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8조 4천억인가까지 내려왔죠. 한 3천억 정도 더 나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20%, 신용 거의 다 떨려 나가는 정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여러분 고금리에 지금 예탁금도 없고 그래서 매수 기반이 너무 약해서 매수 공백이에요. 그런데 누가 파느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빨아졌는데 누가 파느냐? 이 매도 주체는요. 일단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팔기 싫어도 팔리는 거예요. 반대매매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제 털려 나가는 거죠. 증거금리를 140% 못 채워서. 그리고 영풍 제지 이런 주가 조작.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금융시장은 문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잖아요. 그 주가 조작하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주가 조작 세력은 뭐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차익을 얻고 나서 뭐 한 2년 살고 나오면 돼요. 그거 뭐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한 2년, 뭐 1년 몇 개월, 그리고 비싼 변호사 서서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다 보니까 세력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뭐 작전하고 뭐 수천억 벌고 나서 뭐 바지 사장 세우고 그냥 주포로 노숙자들 이렇게 해서 한 1, 2년 살고 거기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이 바닥 돌아가는 게. 그래서 수시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죠. 기억해보면 지난 연초에도 장 안 좋을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때도 뭐 키움증권 사태부터 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그래. 근데 그게 지금 미수금 때문에 막 미수금이 1조 원이 늘어나고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 오늘 거래 재개했는데 거래 없이 하한가 찍어버리니까 미수금이 또 잠겨버렸죠. 미수 반대가 지금 여전히 안 풀리니까 어때요?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 미수금 압박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신용까지 같이 터지니까 이 신용 물량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반대 매매가 일단 거의 이제 다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파느냐? 프로그램이 파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잠깐 아셔야 되는 게 기관 투자자는요, 여러분 개인들처럼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유 계정 내 돈이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렸다. 기다리자. 왜? 내가 1억 들어갔는데 2천만 원이 손해가 나서 8천이 됐어요. 이거 쉽게 여러분 손실 확정 짓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비전을 기다리고 쉽게 손절 안 하잖아요. 기관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려서 펀드 매니저가 직을 걸고 혹은 그 손실에 대한 뭐 펀드 매니저 직을 걸어봤자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냥 돈 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를 손절하지 않기 위한 그 이유를 본인이 브리핑하고 소명하고 내 책임하에 홀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잘. 그냥 손절 날려버립니다. 그냥 손절 날려버립니다. 펀드마다 이 운용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깨지면 그냥 다 손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손절이 요즘 프로그램 기계로 많이 나오죠. 그러고 어때요? 바보 같은 매매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밑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 큰 바닥 보세요. 전부 기관 외국인 매도예요. 밑에서 팔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다시 사요. 저 무슨 짓이 무슨 장난치는 건가? 그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 설정 포지션을 손절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다른 매니저가 그걸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워싱셀이 돼버리죠. 손실률 그냥 워싱셀이 돼버리잖아요. 이 손실이 지워지잖아.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50만 원에서 20만 원 간 주식을 기관은 여기서 손절을 때려버리고 그 20만 원에 새로운 자금이 편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다시 30만 원 가면 50에서 30만 원 가서 여전히 대박으로 손해보고 있는 건데 얘는 20 사가지고 30으로 수익으로 보이잖아요.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매니저 한두 명 집에 가면 돼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이 매도의 정체입니다. 그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정도까지 터질 줄 몰랐는데 제가 이격도라는 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62격을 제가 큰 구조로 많이 봅니다. 60일 이평선은 보통 3개월이거든요. 거래 일수가 뭐 한 21일, 22일 정도 되니까 한 달에. 62평은 한 3개월 정도의 평균값이 되는데 이 이격도라는 건 3개월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많이 내렸느냐를 보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는 해당이 없어요. 그건 평균값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100이야. 근데 여기 이 평균값에서 3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62격이 70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조 아시겠죠? 제가 이 이격도 봐야 되는 시장 정말 원치 않는데 지금 이격이 그 지수 이격이 현재 코스피 지수 이격이 91이에요. 그 지수 이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수 이격은 큰 이격은 대체로 한 85 정도면은 지수가 너무 심하게 빠졌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60 평균에서 마이너스 15%니까 평균에서 15%는 대단히 급락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에서 한 9% 빠져 있는 거예요. 시장 지수로는 크지 않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수로는 코스피 지수로는 아까 펀더멘탈 상으로 과매도지만 기술적으로는 역대급 과매도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펀더멘탈로는 오히려 이제 역사적 하단이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MACD 여러분들 많이 보는 보조 지표 MACD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RSI 지표가 다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어요. 저점이 깨졌는데 보조 지표들이 저점이 안 깨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린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영국식 발음 다이버전스입니다. 미국식으로는 디버전스가 되는 거고 이거 디버전스나 다이버전스나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통상 한글로는 다이버전스라고 많은 책에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곧 이거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세가 여기서 깨졌고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남은 연말은 화려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뭐 미국 소비 쪽에서 연말에 대반전이 나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큰 충격 주면은 주식시장의 습성이 올라간 거는 크게 올라갔다 금방 내려와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크게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대체로 주식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바로 코스피 지수, 코스피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지고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 지금 급락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이닉스가 요 해당 기간에 안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도 딱히 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두어 달 시장 조정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우선주까지 하면 28% 정도 됩니다. 27, 28.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조정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된. 그러면서 이 조정 폭을 2차 전지를 필두로 하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 과하게 떨어져서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이격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66입니다. 66.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12위 종목이고 20조짜리 종목인데 60일 이동평균선 이격률이 66이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59점 얼마 60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떨어질 일입니까? 2차 전지 지금 양극재 국내 기업들이 완전한 과매도예요. 그런데 무섭죠. 과매도면 뭐해?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는데, 어제도 과매도 오늘도 과매도예요. 그럼 어제도 홀딩 오늘도 홀딩,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그리고 나선 뭐다?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 60일 이평선이 어디 있습니까? 40만 원에 있습니다. 주가는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하는 법이에요. 지금 밑으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시장도 종목들도 주요 종목들도 아래로 너무 과하게 벌어져 있어요. 이걸 과매도라고 하고, 우리는 이 반대 데칼코마니 현상을 7월 달에 2차 전지에서 봤어요. 다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불과 한 달 전에 30만 원 하던 주식이 30조, 40조짜리 주식이 60만 원 하던 걸 봤죠.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지금은 불과 얼마 전에 40만 원 하던 주식이 20만 원 돼 있어요. 이것도 적응이 안 되죠. 기다리면은 이격을 축소하는 반등 진행이 될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그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지, 전기차 이 산업은 여전히 장기 성장 뷰는 다름없어요. 이번에 실적 안 나와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힘들겠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서 파이팅 하십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도 수준의 시장인데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어이없을 땐 좀 여유 두고 정상화 과정을 찾아가는 이 시간을 잘 슬기롭게 견디셔야 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